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위축되고 있어서 금융시장 불안으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에 그래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목표로 규제 완화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규제 지역을 다 풀었고,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해제하겠다든가, 또 전매 제한 기간 규제를 대폭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런 규제 완화책의 효과, 그리고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등등 부동산 시장에 궁금했던 질문들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중요한 행사죠. 요즘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기술의 경연장이 되어 있기도 한데, 이 CES라고 하는 세계적인 박람회입니다. 올해 선보이는 기술들을 보니까 자율주행차 시대에 사람은 자동차 안에서 그럼 뭘 하면서 보낼까, 이런 고민을 담은 기술들이 선보였다고 하고요. 특히 인간과 교감하는 자동차가 큰 주목을 받았다는데,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BMW가 내세운 바로 인간과 교감하는 자동차의 기술, 이 컨셉에 대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또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책이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등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죠.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수석 연구위원 오랜만에 모시고 부동산 관련한 질문들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집값이 지난해부터 많이 빠졌어요. 올해도 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 좀 올해는 바닥을 좀 잡고 올라갈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도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고요. 지난해보다 좀 하락폭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해도 낙폭이 컸다고 그러던데 더 깊을 걸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더 올해가 더 빠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2022년도에 집값이 네. 하락한 이유는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할 때는 물론 집값도 빠지지만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죠. 근데 올해부터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매물이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한 상황 속에서 쉽게 예. 말하면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면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죠. 지금까지 집을 뭐 좀 버티기라고 할까, 어쨌든 예. 안 팔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파는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까지도 많이 빠졌는데 그때까지도 매물 안 내놓던 분이 올해 또 추가로 내놓을 만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예. 번째는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집값이 떨어질 때는 이제 상승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면 장기 전망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면 예. 집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다 반등하겠지였는데, 그렇죠. 올해는 아유, 이거 계속 내려가려나 보다 하고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세 가격 하락 때문입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대표적으로 갭 투자하신 분들이 네.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물량을 팔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올해부터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가 세입자는 그 가격에 못 받을 거고, 자금 여유가 없으니 돌려줄 돈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왜 빚나서 주식을 사놓으면 네. 반대 매매가 강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놨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네. 내가 팔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파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팔면 지금은 이제 간신히 돌려줄 정도는 됐나 보죠. 한 20-30% 빠진 곳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빠질 수 있고, 예. 그렇게 전망되기 때문에 사실은 갭 투자하는 분들이 좀 뭐랄까, 한계 국면에 저희가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서. 네. 전세는 그동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거라서 전세에 투기 수요가 붙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내려도 또 수요 있는 곳은 전세값은 안 내리고,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전세가 요즘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내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왜 내리는 걸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것도 2022년까지는 뭐라 할까요? 그 수요가 감소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전세 수요보다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네.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빠졌죠. 근데 올해부터는 입주 물량 증가가 사실 영향을 크게 미칠 겁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에만 한 18만 5천 가구 정도가 입주가 되는데요. 예. 이 물량이 누적적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쉽게 말해서 새 집에 들어갈 그런 가구가 많지 않다. 새 집이 많다. 그러니까 새 집은 공급이 갑자기 늘어났고 입주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완공됐다는 얘기죠. 그동안 그렇습니다. 지어지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공급이 많이 증가했으니까 사실은 전세 물량이 증가한 거죠. 임대차 물량이. 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강남 지역에도 네. 올해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입주 물량이라는 건 올해 입주니까 대개는 한 2, 3년 전부터 착공을 했을 거고. 네. 그럼 2, 3년 전에 그 멸실 때문에 빠져나가는 분들이 많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멸실분 때문에 전세가 많이 올랐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반대로 이제는 입주 물량이 다 증가하고 완공이 됐으니까 예. 반대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떨어지면 그 2, 3년 전에 높은 전세금을 기반으로 갭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렇죠.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게 2023년에도 이어질 거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가 내놓고 있는 요즘 대책은 별 효과는 없을 거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 해석이 좀 필요한데 예. 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착륙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예.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요즘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이번 정책 때문에 떨어지는 집값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대표적인 질문들인데 네. 사실은 저는 그게 굉장히 큰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우선 하나 말씀드리면 네. 바로 전에 집값이 막 오를 때도 뭐 20번 넘게 정책이 나왔잖아요. 뭐 백약이 무효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집값을 쉽게 말해서 잡기 위한 정책들인데 전혀 집값에 잡지 못하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시장의 매물을 증가시키도 못했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인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집을 내놓으려고 어쩔 수 없이 내놓는데 그걸 정부 정책을 통해서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면 수급에 따른 가격 하락이네요. 갑자기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써 생기는 전세값 하락.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럼 서울 같은 지역에는 다시 이제 재건축이 추진되고 하면 올해 내년에도 멸실되는 주택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2, 3년 전에 멸실되는 아파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주고 주변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전세값이 올랐을 거라는 건 네.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되는데 그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이제 다시 그분들이 빠져나오면서 빈집들 생기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리는구나. 그럼 다시 서울은 앞으로 재건축할 일이 많으니까 네. 또 그럼 멸실되면 또 올라가나? 그건 언제쯤일까? 이제 그게 궁금한데. 그렇죠. 그런 이제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네. 그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시행되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보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나 정비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척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주변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재건축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원들이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분양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거죠. 아까도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규제 완화 중에 어떤 게 포함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분양가를 이제 마음껏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마음껏 올리면 미분양이 나는데요. 그렇죠. 보통 주변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집값이 오를 때 재건축이 더 많이 잘 됩니다. 아하. 반대로 당연히 집값이 그렇겠죠. 떨어지면. 예. 그래서 진폭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 오히려 멸실주택이 증가하는 거죠. 아하. 2, 3년 후에는 그게 공급이 되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이 안 돼서 멸실주택은 감소하고 반대로 전에 공급했던 것들이 또 추가되면서 네. 한국의 집값의 하락폭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진폭이 커지는데 지금은 아래쪽 진폭이 커지고 있는 기간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다들 궁금한 게 이대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라고 하면 집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계속 기다리면 될 텐데 네. 요즘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궁금한 이유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 좀 더 내려오면 나도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켜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언제쯤인가는 그냥 시장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습니까? 저희가 뭐 시장을 지켜보시고 떨어지면 사세요 음. 이러면 쉽겠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전문가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저희가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집값을 쉽게 말해서 바닥을 얘기할 때 네.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사기 시작할까? 음흠.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게 따져보면 저는 서울의 집값이 2022년 9월 실거래가 평균 기준으로 해서 향후로 23.6% 정도가 하락하면요. 누군가 집을 살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 9월보다 23% 정도 떨어지면 그러면 수요가 붙습니다. 와,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네. 구입 여력이 생겨요. 평균적으로. 아, 작년 9월보다 23%가 떨어지면 네. 지금의 갖고 있는 소득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사서 그 집에서 거주한다고 볼 때 네. 이자 감당이나 이런 게 대충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하락하면 136으로 변화하고요. 지금은 212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누군가 집을 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닥의 가능성이 있고 그게 네. 첫 번째 조건이고요. 예. 결국엔 쉽게 말해서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3% 정도 하락이 되면 수요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니면 금리가 지금보다 좀 내려가도 비슷한 효과는 있겠네요. 말씀하신 그 공식이라면.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금리가 안 떨어져도 안 떨어져도 집값이 가격이 떨어지면 집값이 한 23% 떨어지거나. 그렇죠. 그럼 그렇죠. 집값은 그대로인데 금리는 대략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 선에 닿을까요? 그거는 제가 제 예측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긴 금리 떨어지는 예상은 요즘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건이 하나고요. 두 네. 번째는 그렇게 가격이 떨어진과 동시에 거래량이 회복하면 음. 집가의 바닥입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좀 사기 시작하면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면 누군가 집을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을 살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뭔가 좀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가격은 반등에 있어서 네. 참 그게 어려운데 네. 부동산 시장은 이제 좀 거래량이 풀리는 걸 보고 다른 사람도 사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반등 기미가 보이는구나 싶어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예.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때 집을 사는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은 집값이 그렇게 막상 떨어지잖아요. 못 사시죠.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에이 집값은 더 떨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면 실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수익률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다시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그런 분들이 시장을 또 뭐랄까 상승을 이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부 정책 중에 좀 더 규제 완화가 될 만한 것들은 이제는 없습니까? 다 넣을 건 나왔나요? 이제 강남 3구 지역에 뭐 투기 지역 해제라든가 이런 이제 방향성이 남았고 또 네. 하나 가장 큰 건 사실 DSR 규제 완화죠. 아, 대출 규제. 네. 예. 근데 그러기엔 쉽지 않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금융의 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 개인적인 바람은 그거는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DSR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드릴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만약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 그거는 건드리거나 안 건드리거나 둘 중 하나지 어중간하게 건드리기는 어려운 규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분양도 요즘 꽤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것도 꽤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나요?
그렇죠. 미분양 아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건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전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고 있어서 근데 일단 속도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예.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5만 8천 호 정도가 됐는데요. 1년 새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도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미분양 아파트 추정을 한 9만 호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과거에 서브프라임 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최대를 기록한 게 16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9만 가구, 10만 가구면 굉장히 많은 물량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안 팔리는 이유는 주변보다 분양가를 높게 잡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분양가는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좀 낮아지고 있는데 주변 집값이 떨어지니까 분양가가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이랑 맞추느라고 맞췄는데 네. 그런데도 떨어지니까 주변이 더 떨어지니까 상대 가격이 비싸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새 아파트를 사고 뭐 이렇게 과거처럼 뭐랄까 로또 청약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적정한 집값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략 어느 정도 떨어지면 적정한 집값이구나. 그러면 살만하구나. 뭐 이런 걸 판단해야 될 텐데 그 동안에 보면 워낙 이 집값이 오르내림이 심하니까 그걸 알 수가 없어서요. 그건 어떻게 좀 계산하면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방법은? 이상적인 건 제가 볼 때 무주택자 분들의 소득과 재산 규모에서 예. 감당할 만한 수요가 그 수요가 감당할 만한 가격으로 갔을 때가 저는 적정 가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간 가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수요의 변화가 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소득이라든 게 계속 또 변화하잖아요. 예. 뭐 많이 증가했다가 또 감소하기도 하고 이런 게 때문에 사실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 보니까 이번 하락장에는 대표 좀 특징이 지역별로 하락률이 좀 많이 다르고 또 그리고 꽤 집값 비싼 동네에도 많이 떨어진 곳도 있고 그렇더군요. 지역별로 좀 어떤 차이가 있었고 그 특징은 왜 나타났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까지의 집값 하락의 폭이 컸던 건 투자자들이 많았던 지역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큽니다. 투자자들 아니면 그 반대말은 실수요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의 수요 대표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있냐면 예. 갭 투자 비율이 높았던 지역은 하락폭이 큰 거죠. 그동안의 거래량 중에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 그렇죠. 그리고 현재 주택의 거주자 중에서 실거주 비율이 낮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변동폭이 크고 그리고 앞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새 아파트 많은 지역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새 아파트는 갭 투자하기가 그나마 쉬웠을 테니까 전세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 예. 아파트는 좋고 헌 아파트는 나쁘고 그런 적도 있었고 뭐 일부 지역은 했는데 그게 지역과 아파트의 뭐 신구 여부를 떠나서 이건 계속 변화했지만 그런 투자 비율에 따라서 집값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서울 송파 지역이 요즘 많이 그동안 내렸다고 그러던데. 네네. 그게 이제 투자자들이 전세값 떨어지고 하니까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랬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파 지역에 좀 특수한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강남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강남 넓게 보면 강남이라고 보면 네. 새 아파트 많죠.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전세 가격이 사실 급등하면서 갭 투자 비율이 많이 증가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전세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랄까 변화가 큰 거죠. 2020년, 21년 집값 한참 오를 때 네, 그때 그 지역에 갭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평균으로 보면 예. 일반적으로 갭 투자들은 계속 있죠. 그게 한 20% 정도 됐는데 예. 집값이 오를 때 일부 지역은 4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값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죠.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들 중에도 그런 지역들이 좀 있었고 이번에 좀 많이 내렸나요? 특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성남시라든가 아니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뭐랄까 이렇게 전세를 끼고 산 비율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2022년보다는 낙폭이 좀 더 깊을 것 같다. 매물들이 더 나올 테니. 그렇죠.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다른 원인이 돼서 그러면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대략 작년 가을보다 한 20% 정도 네. 지역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예. 올해 제가 20% 빠진다는 말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올해 20% 빠지면 바로 회복이 되겠죠. 음, 근데 올해 하락폭이 예를 들어서 15% 정도 되면 내년에도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 20%는 더 내려가야. 살 사람이 생긴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 숫자는.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바로 2부로 이어가서 또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게요. 잠깐만요. 예,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와 함께 또 재미있는 기업 이야기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CES에서 전해지고 있는 신기술 이야기. 네. 가봐요. 그 중에서도 콕 집은 게 제가 BMW예요. 예, 자동차 유명하죠. 네. 가고 싶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 음.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CES가요, 컨슈머 이제 엘렉트릭 쇼인데 네. C가 이제 더 이상 컨슈머가 아니고 카다, CAR. 자동차가 워낙 많이 등장해서 그러니까 모빌리티 관련된 혁신 흐름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사실 그 요즘 그 자동차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기름 넣어서 다니는 자동차가 당연했는데 네. 이제는 전기차가 당연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건 약간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워트레인이라고 불리는 엔진이 바뀌고 있어요. 1차. 이걸 주도했던 게 이른바 가장 유명한 테슬라고 네. 테슬라가 2010년 때부터 전기차 안 돼라고 할 때부터 전기차는 될 거야라고 해서 이제 혁신의 이제 상징이 됐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엔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엔 운전사가 없어지고 그래서 엔진 휠이라고 하는 그 운전대가 사라지게 되면서 운전대 없이 운전하게 되는 자동차가 나온다. 그게 다음 단계였는데 그게 요즘 흐름이었죠. 네. 그동안. 근데 요거까지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예. 그러면 운전 안 하고 엔진도 이제 전기로 가고 그러면 차에 탄 사람은 안에서 뭘 하지? 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도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면 네. 서울 시내에서 약간 길이 막히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1시간 동안 뭘 할 것이냐. 차 안에서 뭘 할 것이냐. 이 시간이라는 자원이 생기게 됐고요. 각자 하고 싶은 거를 하겠죠.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기업들이 가만두지 않고 요거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자동차 개념 중에서 그 쇼퍼 드리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쇼퍼가 이제 뒷좌석을 뜻하는 거니까 뒷좌석에 있는 상석에 타신 분이 운전을 한다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운전기사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시키는 거였다면 앞으로는 자율주행한테 내가 여기 갈게. 그 운전해줘. 그럼 난 그 다음에 잘 거야라던가 또는 뭘 할 거야라던가 생각을 하는 것인데 뒷자리에서 어쨌든. 그렇죠. 예. 이런 쇼퍼를 갖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갖고 여러 자동차 메이커들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해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내놓는 회사들이 BMW, 뭐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요건 이제 독일 3사라고 하는 이른바 프리미엄 자동차,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고 예. 일본 차들도 있었어요. 일본 차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소니하고 혼다는 자동차 회사로 유명한데 소니는 원래 그 가전 제품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같이 합작을 해서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여기서 아페라라고 하는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사가 운전하는 쇼퍼 드리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뒷좌석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형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사를 두고 근접해지고 사는 있는 거죠. 예. 네. 또는 한국에서도 LG전자도 뭐 관련된 부품 같은 거 많이 공개하고 했거든요. 모빌리티가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 꼽은 게 BMW예요. 제가 보면 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로 푸는데 BMW가 가장 재미나게 풀었더라고요. 뒤에 앉아서 뭐 할 건지에 대한 그 궁금함을 네. BMW 아이디어가 제일 기발하더라. 예를 들면 그 소니 있잖아요. 예. 소니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은 뭐 예전엔 뭐 노트북 있었는데 지금은 게임기죠. 게임기. 네, 플레이스테이션. 예. 그러니까 소니는 혼다하고 합작을 했어요. 뒤에서 게임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게임. 혼다는 자동차 만드니까 소니, 혼다, 모빌리티를 합작 회사를 만들면 시간 남아 돌면 뒤에서 플레이스테이션 하세요. 그러니까 소니, 혼다의 이 아페라는요. 제가 보면
뒤에 그 아이패드 같은 큰 디스플레이가 여러 개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대한 움직이는 게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게임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간단하네요. 뒷좌석에 모니터 하나 달아주고 그렇죠. 이미 나와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연결해주면 되니까. 맞아요. 예. 네. 사실 이게 앞으로는 그 시간 남아 도니까 자동차 안에서 넷플릭스를 볼게 해줄게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겠죠. 그쵸. 모니터 하나 달아두면 근데 되니까. 넷플릭스는 아무데나 아무 회사한테나 넷플릭스 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한테 가장 잘해주는 회사한테 넷플릭스를 컨텐츠를 제공해 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 광고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넷플릭스도 그럼 특정 자동차에만 서비스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미디어하고 자동차 회사의 합종 연영이 이루어져서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있는 포드와 그 넷플릭스가 합작해서 포드 자동차에서만 넷플릭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의 장점은 넷플릭스가 인비디드 돼서 안에서 극장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극장이에요라고 하는 광고가 앞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그거 자동차에 있는 모니터는 내 폰에 있는 그 화면과 똑같이 미러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할 수 그럼 있죠. 폰에서 넷플릭스를 틀면 그 미러링을 내가 자동차에다 했는지 집에 모니터에다 했는지 그걸 어떻게 구별하고 넷플릭스가 막아요? 그 문제도 해결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네. 사실은 지금 제가 넷플릭스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데 예. 앞으로는 아마 이제 이 안에서 쇼핑도 하겠죠. 그래서 아마존 갖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장 봐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기업들이 편안하게 영화 보게 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돈을 쇼핑 쓰게 시킬 만들거나.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건 상식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게 할게요, 뭐 쇼핑하게 할게요, 아니면 게임하게 해줄게요. 그런데 BMW는 뭘 했냐면요, 전격 D 작전이라는 걸 내놨어요. 전격 Z 작전이라는 옛날 드라마 아시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른 척 하시네. 그 예전에 그 데이비드 하스로프라는 잘생긴 배우가 나와서 예. 그 키트라고 하는 인공지능차하고 같이 사건 해결하는 드라마 미드였는데 이게 뭐냐면 기계하고 인간이 대화하고 친구되고 감정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BMW는 뒷좌석에서 차랑 잡담할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D라고 하는 D 작전이 뭐냐면요. D가 영어 좀 쓰면 디지털 이모셔널 익스피리언스인데 이 앞자리를 따면 DE이거든요. 그래서 BMW D인 거예요. D. 그러면 이제 정말 감정적으로 정말 예를 들면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네. 그럼 차에 타. 그러면 내 기분이 너무 나빠. 그럼 좋은 음악을 틀어줘. 힘드셨죠라고 말을 걸어줘. 그리고 관련돼서 필요하면 명상 음악 또는 뭐 아니면 상담사를 연결해주기도 하고 뭐 잡담을 해주기도 하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 많이 발전했더군요. 채팅 프로그램, 예. 채팅 인공지능이 인기잖아요. 이거 텍스트 넣으면 무슨 얘기든 다 해주는데 말하자면 차를 타면 나하고 잡담하고 대화해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격 Z 작전의 키트가 네. 데이비드 하스로프 드라마 안에서 아마 인물이 마이클이었을 텐데 마이클 친구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야, BMW는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을 넣었는데요. 그 키트에서도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게 앞에 그 그릴 있잖아요. 정말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빨간색 전멸표 같은 거 나오는데 BMW도 BMW의 가장 유명한 게 키드니 그릴이라는 거잖아요. 키드니가 뭐냐면 콩팥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릴 자체가 콩팥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특징적이라는 건데 BMW 키드니 그릴 안에 자동차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색깔 아이콘을 넣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인이 오면 강아지처럼 이렇게 기분 좋아서 웃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차를 타라고 하면 반갑다고 손짓을 하기도 하고 아이콘을 보여주기도 하고 색깔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 헤드라이트를 바꾸기도 하고요. 그러자면 대화도 하고 감정도 표현하는 형태의 어떤 시각적 또는 음성적 형태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내 일상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이다. 감정적인 공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걸 소개한 사람이 아놀드 슈왈제네거였어요. 아놀드 슈워제네거. 이 양반은 정치인으로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알려져 있지만 네.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건 터미네이터잖아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 로봇, 기계하고 인간이 적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 고감을 하는 친구도 될 수 있다.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교감에 실패하면 너 죽고 나 죽자고 성공하면 I'll be back이고 이걸 딱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설명하면서
자동차 친구예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택시도 타면 말 안 시키는 게 좋아서 그걸로 프리미엄 요금을 받기도 할 만큼 우리는 차에 타면 대화하기 싫어하잖아요. 그건 이제 어쩌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낯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꾸 묻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랑 친한 항상 내 차에서 물어보는 그 친구라면 그렇죠. 얼마든지 네.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분이 안 좋아 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일방적으로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죠. 그래서 BMW는 이걸 좀 해보겠다는 거군요.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했는데 BMW가 가장 이런 거 보고 아웃 오브 박스라고 하죠. 상상하지 못했던 박스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관심을 많이 모았고 실제로 자동차가 친구가 되는 세상은 올 거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의 속도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군요. 안 그래도 이번에 출시된 자동차 중에는 그 자동차의 색깔, 내 차는 빨간 차야, 내 차는 검은 차야 이게 아니라 빨간 차였다가 다시 검은 차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차량 외부의 색깔을 좀 바꾸는 그런 기능도 넣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BMW. 네. 그러니까 그 그것도 차의 BMW 기분에 입니다. 따라서 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잉크라는 건데 그 지난해 2022년도 CES에서도 BMW는 이잉크를 갖고 색깔 바꾸는 기능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네. 이 약간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니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올해 갔더니 지난해 했던 걸 한 차례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 하냐면 색깔이 32개까지 바뀌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엔진 후드, 뭐 지붕, 뭐 바퀴 이런 색깔이 다 다르게 바뀔 수도 있고 네. 심지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체커처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좀 신나. 그래서 빨간색 스포츠카 타고 싶어. 빨갛게 변해요? 빨갛게 변하죠. 네. 뭘 했길래 이 전자 잉크라고 하는 거를 전자 차에다가 잉크라고 하는 걸로 예. 말하자면 이건 사실은 이제 그 이북 같은 것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네. 그걸 통해서 색깔을 표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예전에는 색을 염료로 칠했는데 이제 이 잉크를 칠해서 필요하면 각각의 부분들을 바뀔 수 있는 기능을 보여준 거죠. 이게 보면 어떤 날은 검은색 세단 타고 어떤 예. 날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은 결국은 자동차와 나의 교감 그리고 내 기분이 어떤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죠. 저 사람이 오늘 빨간 날인가 봐, 파란 날인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동차 색깔이 검은색 아니면 하얀색인데 이제 앞으로는 알록달록해지는 그때 색깔 바꿀 수 있다. 네. 근데 그렇게 검은색, 하얀색인 이유가 있잖아요. 가장 보편적이고 색깔 쉽게 못 바꾸니까 필요에 따라서 보편적인 색깔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앞으로 달라지겠죠.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동차하고 메타버스가 결합되는 것도 있어요. 그 혹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자동차 보면 비싼 차에만 있는 정면 건데. 유리에 맞아요. 그냥 앞에 풍경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정보들도 같이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계기판 보려고 고개를 낮추지 말고 예. 정면만 보고 헤드업 하면 정면 보니까 안전하고 예. 모든 기능이 나한테 들어와요. 설명이 이런 건데 이걸 메타버스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능은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5단계로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자동차에 관련된 속도, 뭐 엔진, 뭐 기름 양, 뭐 이런 것만 보여주라고 하는 정보량이 있겠고 그런 건 원래 계기판에도 있었으나. 그렇죠. 이걸 헤드업으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뭐냐면 전화하거나 뭐 문자하거나 이런 거 예. 아니면 혼합 현실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뭐냐면 운전 내가 안 할래. 그러니까 나는 정말 길 너무 막혀. 그러니까 지금 뭐 부산 가는 그 설날 길인데 네. 한 4시간 동안 저기 몰디브 가서 저기 음료수 마시는 상상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가상 현실 보고 편하게 잘래라고 하면 그럼 눈앞에 보이는 화면이 바뀌는 거죠. 네. 다른 장면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차는 자율주행이니까. 그렇죠. 네. 그럼 운전석에는 뭐하러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의 특성이 필이라고 하는 운전대도 실내 공간을 잡아먹는 그 막대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접었다 폈다 해서 자율주행 상태에서는 운전대가 없어요. 네. 그러면 운전대 없이 실내 공간에서 넓게 발을 뻗고 누워 있는다거나 잔다거나 예. 뭐 이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합 현실이나 가상 현실, 뭐 이제 AR, MR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사람의 시각 자체를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에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무한한 콘텐츠를 뭐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쇼핑하세요가 되긴 하겠지만 돈 쓰세요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예. 시간은 남아돌고 이 시간 안에서 어떻게 이 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회사들은 아주 꿈이 크겠군요. 그동안 스마트폰에 뺏겼던 이 사람들의 시선을 네. 이제는 자동차의 큰 화면으로 데리고 와보고 싶다. 그동안 운전하느라고 여기를 보세요 할 수 없었는데 어떨까요? 사람들은 자동차에 타면 스마트폰에서 눈을 뗄까요? 아니면 계속 그냥 스마트폰으로 만족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은 이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서 하는 것도 우리 보면 집에서도 스마트폰 보지만 집에 거대한 TV가 있잖아요. TV 갖고 이 안에서 많은 디스플레이 해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장을 쪼개게 되는 건데 여기서 시장의 주도권이 저는 모바일에서 모빌리티로 넘어갈 거라고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 Features as a Service라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피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예를 들면 뭐 그 어떤 제품을 샀는데 네. 거기서 그 제품 안에서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자동차 안에 뭐 선루프 옵션, 예. 뭐 무슨 사륜구동 옵션 이런 옵션이 이제까지는 그냥 옵션 몇 개였는데 앞으로는 자동차 안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피처를 해서 서비스. 그러니까 구독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 안에서 영화를 보고 싶으면 그 영화에 대한 구독을 자동차 회사 통해서 한다거나 또는 그 안에서 어떤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다. 뭐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스를 자동차 회사를 통해서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앱스토어나 아니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 기능을 대신했다면 예. 자동차 안에서도 앱스토어가 생기는 거죠. 그 자동차에 인비디드 되는 앱을 깔려면 네. 뭐 테슬라나 아니면 뭐 현대 자동차나 이런 회사를 통해서 판매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고 싶겠죠 자동차 회사들은. 네, 이런 시장으로 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사실은 근데 실제로 모두가 다 자동차 안에서 그러고 있으면 네. 우리가 모바일 스마트폰 바뀌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게 이 자동차가 얼마나 엔진이 빨라요가 아니라 이 자동차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이 자동차 안에서 장을 볼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형태의 방식으로 자동차를 팔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고요. 2020년 되니까 30년 되기 전에 올 것 같아요. 시작점은 분명히 올 겁니다. 네. 그게 된다면 지금 아파트 건설해주는 건설회사들도 우리가 지은 아파트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디스플레이에 우리가 다 해놓은 그걸로 보시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는 껍질만 사고 나머지는 내가 내 취향에 맞는 TV, 내가 내 취향에 맞는 스마트폰 들고 거기서 즐기고 쇼핑하고 하잖아요. 자동차도 그냥 너는 그냥 운전만 잘해. 이런 거 쓸데없는 건 내가 내 노트북에서 알아서 할 거야로 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시장이 흘러갈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회사가 원하는 바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예. 중요한 건 이제 테슬라의 시대는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테슬라의 판매량을 고려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피처 데이터 서비스를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아요. 규모의 예. 경쟁은 너무 작고 이제는 폭스바겐, 도요타, BMW 이런 회사들처럼 큰 회사들이 잘 나가는 시대가 오겠죠. 예. 이게 말하자면 이제 직선주로의 시대가 펼쳐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기주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12시 20분부터 1시 20분 사이에 미국의 지구 관측 위성의 일부 잔해물이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잔해물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외출하셨을 때 특히 좀 주의하시고 방송의 귀를 오늘은 좀 더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광고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손에 잡히는 경제가 좀 더 다채로워지는데요. 아침 8시 30분에는 제가 계속 진행하는 손경제가 발빠른 경제 뉴스 중심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지금 시간 오전 11시 5분에는 저희 패밀리죠. 박정호 교수가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를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더 넓고 유익하고 풍부한 경제 이야기를 아마 전해줄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이어지는 11시 52분에는 또 김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까지 저희가 손경제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청취와 기대 바라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리뉴얼 한답니다. 저희 엄PD가 아주 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